제니퍼 케이브는 아빠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기 전까지 모든 상황을 눈에 담으며 자라야만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제니퍼와 다른 가족은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로 이사합니다.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금융을 공부하기 위해 텍사스주 샌 마르코스로 이사를 했죠.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점점 모든 시간이 힘들어졌고 한 학기만을 다니고 중퇴를 합니다. 그 뒤 오스틴으로 이사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학업을 놓은 것은 아니고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의 캠퍼스에서 금융에 관련하여 배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습니다. 성실한 학생인 동시에 그녀는 친구들과 놀거나 함께 파티에 가는 건 역시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파티 약물이라 불리는 불법 약물과 불법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중독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대학 과정은 꼭 끝나가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오스틴에 있었기에 여기서 직장을 잡자 생각하고 일자리를 찾습니다. 마침내 2005년 8월 17일 법률회사의 법률보조원으로 새 일자리를 얻었고 정말 들떴죠.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알렸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면서 말입니다. 제니퍼는 첫 출근이다 보니까 피곤해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10시에는 자야지 라며 계획을 하고 분주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밤 9시가 됐을 즈음 대학 친구 콜튼 페토니아크로부터 전화가 걸렸습니다. 콜튼도 같은 대학에서 금융을 전공 중이었습니다. 그도 오스틴에 살고 있었고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는 학업에 성실한 편인 학생이었죠. 강력범죄는 없었지만 불법 약물 관련한 혐의로 경범죄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 첫 출근이라며? 나와 한잔해야지. 콜튼은 제니퍼의 첫 출근을 축하해주고 싶다며 술이나 가볍게 한잔하자 연락을 해왔죠. 일찍 자려고 했는데 제니퍼는 약간 망설였지만 새 직장에 대해 첫 출근에 대해 너무나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오스틴 시내의 6번가로 향합니다. 뭐 한두 잔만 마시고 일찍 들어가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제니퍼는 생각한 대로 식사와 술을 가볍게 마셨지만 콜튼은 고주망태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었지만 콜튼이 너무 취한 상태라 불편해했죠. 이제 다들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콜튼은 엉망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콜튼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한 후 두 사람은 자정 직후에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8월 17일 아침이었습니다. 제니퍼의 엄마가 아침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제니퍼의 새 직장으로부터였는데 제니퍼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엄마는 일단 알겠다며 확인해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 첫 직장에 출근할 생각에 기뻐하고 설레했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샤론 케이브는 제니퍼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기만 했죠. 엄마는 점점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샤론은 이건 경찰에 신고해봤자 당장 수색에 나서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직접 움직이기로 했죠. 그리고 제니퍼가 가장 최근에 전화를 했던 사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으로 제니퍼가 자정쯤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취한 콜튼 페토니아크를 챙기고 있었으며 집에 도착하면 자신에게 다시 전화를 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제니퍼랑 얘기해보니까 제니퍼는 별로 안 취한 것 같았는데 그 콜튼 페토니아크가 취해서 뭔가 소란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샤론은 조사한 것들을 가지고 경찰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콜튼을 찾아가 제니퍼에 대해 질문을 하지만 모른다는 말만, 난 그녀와 같이 있지 않다는 말만 돌아왔죠.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진척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샤론은 다시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엄마 샤론과 약혼자 짐은 제니퍼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샤론이 경찰에게 전해 듣기로 제니퍼의 차가 콜튼의 아파트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기다려야 했고 수색영장이 발부되기까진 시간이 걸리니까 샤론과 샤론의 남자친구 짐이
콜튼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어쩌면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르니 콜튼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똑똑똑. 샤론은 마음을 다잡고 콜튼의 집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대답이 없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샤론과 짐은 큰 결심을 했죠. 집 창문을 깨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밖에서 샤론이 기다리고 짐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어수선하고 옷과 쓰레기가 합쳐져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알 수 없는 악취까지 풍겨나왔습니다. 그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살짝 열린 화장실 문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열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활짝 열어 안을 살펴보는데 욕조 옆 쓰레기 봉투에 앉아있는 손과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경악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마주한 짐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서둘러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집안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시신 아래서 탄피를 발견했고 이 총알은 콜튼의 차량에서 발견한 총과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하며 식기세척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접시들 사이에서 마체테와 톱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증거가 나왔고 차도 집 앞에 있는데 아니 대체 콜튼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은 콜튼의 휴대폰을 추적해 이동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차는 여기 있는데 무엇을 이용해 멕시코까지 간 것일까 생각하던 경찰은 콜튼의 전 여자친구인 로라 애슐리 홀에게 닿습니다. 콜튼의 전화 기록에 따르면 로라에게 오전 3시, 오전 6시에 전화를 건 흔적이 있었죠. 게다가 마침 수상하게도 로라는 부모님에게 연락해 자신의 아파트를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왔던 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경찰은 그녀의 CCTV 영상을 확인해 8월 18일 오전 2시 21분 로라의 차량이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이동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제니퍼의 시신이 발견된 지 5일째 되는 날, 피에드라스 네그라스의 한 휴양지에서 콜튼과 로라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미국으로 이송되었고 콜튼은 제니퍼 살인 혐의로 기소됐죠. 로라는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기소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로라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No, there's not. You don't believe me? Come see. 로라는 나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조작과 콜튼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콜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콜튼은 나는 그때 술도 마셨고 불법 약물도 복용한 상태라 아무것도 내가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난 무죄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제니퍼를 만났을 때도 한참 약물에 빠져 있었는데 기절했다 깨어났고 욕조 안에 제니퍼의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경찰과 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콜튼이 제니퍼에게 총을 쏘고 시신을 욕조에 넣은 혐의로 기소됐고 그 다음 로라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했답니다. 로라는 철물점에서 톱과 쓰레기 봉투, 장갑, 청소용품을 구입해두라고 알립니다. 그는 약물에 취한 채 가게에 가서 그것들을 구입하는데 가게 직원이 콜튼이 구입하는 것들을 보고 정말 이 모든 걸 다 사는 거냐 묻습니다. 콜튼은 취면 조절하려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로라는 아파트로 찾아왔고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시작합니다. 머리와 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욕조 안에 두었습니다. 콜튼의 변호사는 로라가 콜튼과 제니퍼와의 관계에 대해 질투를 했기 때문에 로라가 제니퍼를 죽인 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라가 TV쇼 소프라노스의 에피소드 중에 경찰이 시신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고 직접 시도하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었고 포기하고 나서 콜튼에게 그냥 멕시코로 도망가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라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아냐면서 불리해진 머리에 정말 사망했는지 보기 위해 총을 쏘기도 했다고 덧붙였죠. 그러니까 변호사의 주장은
콜튼이 약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질투로 인해 로라가 제니퍼를 살해하고 사후 처리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콜튼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죠. 여러분은 콜튼의 변호사의 주장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참으로 기막힌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2007년 배심원단은 콜튼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고 55년의 형을 선고합니다. 50년이 지나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로라는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10년의 형이 선고됐고 지금은 석방된 상태죠. 콜튼의 변호사에 따르면 로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에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에겐 손자들에게 내가 시신을 분리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라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로라도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변호사는 항소를 여러 번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콜튼을 가리키고 있는 이 마당에 콜튼의 무죄는 모르겠고 로라의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 씁쓸하게도 이젠 주변 사람 만나서 편하게 놀기도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